네, 선택 2024 김종배의 시선집중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현재 투표율이 4.1% 나왔다고 하는데 4년 전 총선보다 이 시각 기준으로 한다면 1%가 좀 낮은 이런 투표율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 소식 좀 전해드리겠고요. 자, 각 당 연결해서 유권자를 향한 마지막 호소의 말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녹색정의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녹색정의당 김준우입니다. 네, 마지막 유세를 홍대에서 하셨더라고요. 이 장소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희 청년 세대에서 좀 많이 새로운 정치를 위한 갈망이나 기존 양당 혹은 양당 출신 정치인들에 대한 뭐랄까 비토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다시 한번 젊은 분들한테 좀 호소드린다는 의미에서 홍대로 유세 장소를 잡았습니다. 근데 어제 홍대 유세에서 무서운 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다고 하던데 어떤 뜻이에요? 몇 석이 될지 이제 두근두근 된다. 이제 결과가 이런 거고 뭐 비관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네. 이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쓴 표현인데 유세장에서 네. 어쨌든 저희가 또 4년 동안의 성적표를 받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정치 세력이 그렇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당연히 두근두근 되고 두려움도 있고 그렇죠. 네. 녹색정의당에서 설정했던 이번 총선의 의미는 뭐였어요? 저희는 뭐 당연히 정권 심판에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권 심판은 기본값인데 무엇을 가지고 어떤 가치에 기반해서 정권 심판을 할 거냐. 저희는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던 정당이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노동에 기반한 정권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 노동, 성평등 이런 진보 정당의 가치에 기반해서 정권 심판을 하겠다. 이런 점이 저희의 중점 사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은 정권 심판의 이유가 이제 다른 야권 정당들하고 좀 달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어떤 그 이유가 좀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좀 설득이 됐다고 자평을 하세요? 저는 이제 정권 심판에 동의하면서도 정권 심판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과 관련해서 유권자분들이 계속 고심한 층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초기에 제3지대가 약간 돌풍을 일으켰던 것이나 아니면 나중에 또 조국 신당이 또 이제 올라오는 과정들이나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정권 심판과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누가 정권 심판의 적임자냐 그런 걸 처음에 주도권을 찾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근데 이 황금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 가족들 사이에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 예를 들면 민주당, 하나는 뭐 조국혁신당, 하나는 녹색정의당 이런 식으로요. 그 구성을 찾는 과정들을 되게 토론하는 가족들을 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왜 마지막 유세가 홍대였는가 질문 드렸을 때 2030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여론조사 상으로 보더라도 2030이 좀 마지막 부동층으로 남아있다 이런 분석이 좀 일반적으로 있었으니까 그런 어떤 젊은 층한테 녹색정의당의 어떤 이런 컨텐츠는 충분히 어필이 됐다고 이렇게 자평하십니까? 제가 조금 더 시선 집중에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소수 정당이요. 지금 한 6개 정도의 당들이 이제 각축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오히려 언론 노출이나 노출 빈도가 훨씬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얼마나 닿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뭐 아빠 찬스 논란도 없고 전관예우 논란도 없고 막말 유튜버 후보도 없고 뭐 종부세 내는 후보도 없고 사법 리스크도 없고 배우자 리스크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찍어도 가장 떳떳한 정당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이제 끌려나갔던 신민기 전 대전시당 대변인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제 헌법소원 심판 소송을 청구를 하셨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네. 좀 약간 시차가 있네요. 왜? 마지막까지 저희는 어떤 자리에서든 정권 심판 최선두에 서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형사 고발장 사람들 쓰는 거는 이제 뭐 몇 장 써서 대충 내잖아요, 사실. 저희는 이제 헌법소원을 그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방식으로 동문들이 형사 고발을 따로 했어요. 제3자 고발 형태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밀도 있는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이제 민변에서 뭐 저도 민변 소속입니다만 민변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어제 접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아무튼 지금 녹색정의당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 의석수는 몇 석 정도일까요? 저희는 뭐 현행 의석 유지 정도 라고 말씀을 주로 드리는데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얻은 표 비례 270만 표에 얼마나 다시 와닿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지난번이랑 같은 표를 얻어도 의석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비례가 또 한 석이 줄었고 플레이어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의석보다 표를 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한번 선거하려고 있는 떴다방 뭐 그런 정당은 아니고 앞으로 또 지방선거나 이후 선거를 보려면 저희의 지지층을 얼마나 회복했는지를 좀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득표도 중요하지만 득표 수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한테 꼭 호소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희는 사실은 우리 정치에서 두 가지 색깔의 대부분에 저희가 소금 같은 존재 혹은 등대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소수 정당은 사실은 1, 2지대에서의 어떤 주류 교체나 이런 상황에서 비주류 분들이 나오신 거고 기본적인 바탕색은 같은 분들이 나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석은 작지만 무상급식, 무상교육부터 해서 최근에 뭐 전세사기 특별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약속한 건 꼭 해낸 정당이고 저희가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필요한 정당이 아닌가 다시 한번 선택을 해달라고 이제 간절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제도 그래서 금속노조, 화섬노조,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님 세 분이 국회에 오셔서 노동계에도 지지로 호소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저희가 기본으로 잘 돌아가겠다, 지켜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했는데요. 자, 두 분 기자가 볼 때 녹색정의당의 총선 성적표에서 최대 체크포인트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일단 3% 허들을 넘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여러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물론 넘은 조사가 없진 않은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1%에서 2% 포인트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정당 지지도와 이제 비례투표 의향 지지도의 차이가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경향을 보았을 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녹색정의당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전 선거에서도 실제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경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이 사실은 녹색정의당 창당 이후에 가장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만은 뭐 객관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비례대표 라인업 같은 경우에도 진보 계층에서 꽤 좀 높게 평가가 되는 상황인데 한두 명이라도 넣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비례가 2번까지 되게 되면은 또 이게 녹색당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원내 진출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좀 살펴볼 포인트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정의당의 성적표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요. 그러니까 최근 선거 자체를 보면 득표를 이렇게 딱히 좋지는 않거든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이 2.37% 얻었습니다. 2017년 대선이 6.17이었는데 그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9석, 그 전에 선거에서 2018년에 37석 얻었는데 확 줄었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 선거였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서는 당시에 권수정 정의당 후보가 1.8%를 득표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이제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지금 의석, 그러니까 총 6석을 지키는 게 목표다라고는 했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아까 곽우신 기자 지적처럼 3%를 넘는 게 아주 큰 이제 목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튼 선거 과정을 역시 또 복귀를 한다면 녹색정의당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됐던 게 이제 민주당이 제안했던 어떤 그 범야 비례 위성정당 참여 여부. 사실 이거에 대한 선택, 결정 아니었습니까? 일단 참여를 안 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녹색정의당 같은 상황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이제 준위성정당에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은 한두 석 자리를 배분 받아가지고 안정적으로 뭐 원내에 남으실 수 가능성도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당 내에서의 판단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만약에 생존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녹색정의당이 원래 추구했던 정치를 제대로 이제 해 나갈 수 있겠느냐 기조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또 원칙적으로 보았어도 지난번 위성정당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 사실은 정의당이었는데 그 정의당이 굳이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준위성정당에 다시 들어간다. 좀 여러모로 논쟁 끝에 결국에는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이후에를 좀 도모했을 때 이쪽 판단이 낫겠다 이렇게 본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그에 대한 평가가 이제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네. 녹색 정의당은 이제 이번 결과를 두고 어떤 식으로 복귀할지를 앞으로 좀 여러 가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녹색 정의당은 이제 녹색당과 정의당이 이제 합친 거잖아요. 이제 총선 끝나면 그래도 계속 같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까지 허승규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녹색당 소속으로 이제 원내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다만 이제 잼을 얇게 펴발랐죠. 2년씩 나눠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1, 2번이 2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3, 4번이 2년을 이어받고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총선 지나고 나면 녹색당은 녹색당대로,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이렇게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자기 갈 길을 간다. 요게 이제 계획보다 이런 거고. 이제 어떤 녹색정의당에서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관심사는 어떤 심상정이라고 하는 인물, 어쩌면 이제 상징적 인물이신데 심상정 후보가 지금 이제 경기 고향 갑 이제 지역구 후보로 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금배지를 달 수 있는 것이냐 이 여부도 사실 이제 중요한 지금 관전 포인트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건 여기서 저희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투표한 개봉되면 그 결과를 보고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진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미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환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영환입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이 끝났는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섭섭합니까? 시원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전히 참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좀 고통받으시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무능, 그리고 정부의 무능을 또 제대로 견제 못하는 현재 국제 정치 상황에서 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과 다르게 이 갈등과 싸움만 하는 그런 정치를 넘어서 이제는 누군가는 그 가운데에서 먼저 민생을 먼저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국민 삶의 문제 해결하는 그런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바른 정치 해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는데 참 많은 좋은 정치적 지향점과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어쩌면 저의 부족함으로 또 더 많은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부족했던 거 아닐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 유세를 경기도 부천에서 하셨죠? 그렇습니다. 왜 부천이었어요? 저희 이 수도권 후보님들 중에서 또 가장 무게감 있는 또 후보님이 계신 현역 의원이 계신 지역구이기도 했고요. 예. 이 서른 의원님이 저희 새로운 미래의 지향점, 이렇게 정의롭고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이런 합리적인 이런 이미지를 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저희가 부천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제 좀 지나온 과정을 좀 쭉 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 저희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이런 시민들을 너무도 많이 길에서 마주치면서 참 많이 아쉽기도 했지만 그분들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정치, 이런 대화와 협력, 그래서 결국 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런 물가 폭등이라든지 이런 민생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운데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시면 한국 정치 이제 정말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순간들이 이게 정말 더 많은 분들께 알릴 수만 있었다면 저희의 이런 가치를 더 많이 바라봐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연결했던 이제 김준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역시 정권 심판이 중요했지만 정권 심판의 이유는 녹색 정의당의 이유와 뭐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의 이유는 달랐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 새로운 미래에서 설정했던 이번 총선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저희는 이번 총선이 가장 크게 국민들께 자리 잡고 있는 게 어쩌면 분노, 이런 좀 이 심판 이런 것들이었다면 저희는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분노와 심판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이 표출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일상 속에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이 밥상 물가라든지 또 우리는 이런 이 민생 정책들은 결국 지난 국회 2년 동안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싸우기에 바빴지. 그런 부분들을 이 해결하고 하는 그런 대화, 이를 이끌어내는 존재가 거대 양당의 이런 갈등 사이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가운데서 중재하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계속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선거 막판에 이제 사법 리스크 없는 유일한 야당 이 점을 좀 강조를 하시던데 바로 이게 새로운 미래가 다른 야당과 다른 점이다. 혹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시는 걸까요? 그 부분은 좀 별개인 거죠. 사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무능이나 부책임을 넘어서 이 검찰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무도함에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는데 검찰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견제하고 또 국정 방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이런 법적 문제나 검찰 권력에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 저희 새로운 미래에 함께 모여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총선 이후에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세요? 저희 역시 이 민주당과 이런 민주주의 그리고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계승하는 이런 좋은 가치와 철학 이런 국민들을 우선하는 이런 정치적 지향점이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더 올바른 민주주의를 추구하는가 누가 더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정책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는 정치를 저희가 하자고 여야 없이 저희는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다만 이런 지금 현재 정부의 이런 무도함에 대한 이런 심판, 이런 뭔가 국정을 바로잡는 일에는 함께 협력하는 일들이 먼저 우선이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로 아마 위원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선거 과정에서 몇몇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당내 논의에 한번 붙일 수 있다라는 발언도 나온 바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돌아간다 이런 발언도 좀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이건 좀 너무 앞서간 발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통선 직후 즉각적인 합당 이런 것은 결코 없을 것이고요.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이런 조정자 역할 가운데에서 중재자의 역할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것이 저희의 이런 정체성인 것이고 다만 저희가 이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이런 여러 편법과 반칙 특권을 용인하고 외면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당내에서부터 무너진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잡히고 그런 날이 온다면 또 정권 교체를 위한 이런 대선 먼 미래 이야기지만 그런 시기가 온다면 그때 가서 이제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새로운 미래가 설정하고 있는 목표 의석수는 몇 석이에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기준은 최소 5석 이상은 되어야 정당으로서의 역할에 힘을 받고 국민들께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5석, 최소 5석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유권자한테 꼭 전하고 싶은 호소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정말 정부의 무능과 그리고 마비된 정치, 국제 사이에서 얼마나 국민들 힘드셨습니까? 청년들의 미래도 불투명하고 저출생, 지방소멸, 기후재난 이런 문제들을 누군가는 먼저 이야기하고 그런 일 먼저 하자고 이 가운데에서 중재를 해야 됩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과 갈등과 이런 분노 사이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문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도 해결하지도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대화를 중재해내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가운데의 정치의 역할, 저희 새로운 미래가 반드시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정치, 그런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희망을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영환 새로운 미래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과 함께 했는데요. 자,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탄생 과정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좀 과정에서 좀 진통도 있었고 그다음에 타이밍 이야기도 좀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두 분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설 연휴가 아마 기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가 탄생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합종 연행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개혁신당과 이제 설 직전에 통합을 하면서 그러니까 빅텐트가 쳐졌구나라고 했는데 또 설 직후에 이것이 깨져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새로운 미래가 우리가 진짜 민주당이다라는 이제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보다 여론조사상에서는 잘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의 중심을 잡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갈등들이 있었을 때 이낙연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비명계가 뭉치게 되면 독자 세력으로서 뭔가 자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구상이 있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낙연 공동대표가 민주당 안에 있었을 때의 중량감과 밖에 나갔을 때의 중량감에 차이가 났고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이 그 비명계들을 다 끌어안을 정도가 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일부 비명계는 당에 잔류를 하는 식으로 되고 새로운 미래에 합류는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잘 나지 않았고 특히나 지금 거대 양당들이 서로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치열하게 양측 지지층이 결집하는 상황에서 제3지대에 뭔가 특별하게 차별점을 가지고 유권자에게 호소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 과정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총선 후에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것도 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금 전에 오영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독자적으로 간다. 이 점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정치권에서는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새로운 미래가 몇 석을 얻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본인들의 협상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다만 새로운 미래의 선택보다는 오히려 그 민주당의 선택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지분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지금 더욱더 총선을 거치면서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의 체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특히나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면서 나갔던 새로운 미래가 다시 합쳐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당원들의 반발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선택권이라고 하는 게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릴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합칠 때도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그 밑에 있었던 지지층 사이에 물리적 화학적 결합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억지로 붙였기 때문에 금세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청력의 작용을 한 거거든요. 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래가 뭐 민주당하고 다시 합치고 싶어 하든 혹은 민주당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미래를 흡수를 하고 싶어 하든 어찌되었든 각 당의 지지자와 당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심리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명분과 설득이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은 억지로 합치려고 해도 잘 합쳐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이제 총선 의석수에 따라 가지고는 소수 정당들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몸값이 올라갈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정말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지금은 의석의 가치가 n분의 1이지만 총선 이후에 여야가 이제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정당별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김은지 기자가 얘기한 대로 n분의 1이 아니라 n분의 1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역학관계가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총선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어떻게 좀 알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고요. 자, 그 또 한 가지 이제 그 새로운 미래에서의 관심사는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특별히 2명, 뭐 이낙연 후보와 김종민 후보가 이제 어떤 그 지역구 선거 결과에서 이제 어떤 성적표를 이제 손에 쥐느냐. 이것도 사실은 이제 중요한 관심사예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좀 꼽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운명이 어찌 본다면 지역구 선거 결과에서 일정하게 또 한 번 규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거고 김종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후보의 공천 취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1 양자 대결 구도가 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사실은 관심사인데 이것도 역시 투표함을 개방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니까 다만 중요한 관전 포인트 지역구에 있어서는 이 두 사람이다. 요 점을 좀 강조해서 확인하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좀 진단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4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